네, 여러분 오늘은 캠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도전해보는 건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 분석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통계 분석. 음, 특별히 먼저 이 표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통계 분석들은 종속 변수에 대해서 배웠었죠. 종속 변수. 종속 변수는 뭐죠? 결과가 되는 변수잖아요. 종속 변수를 보통 연속형 변수로 두게 됩니다. 가령 뭐 키라던가 뭐 소득 아니면 뭐 IQ라던가 등등. 뭐 사회과학에선 다양한 걸 쓰죠. 부모와의 친밀감 등등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종속 변수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거를 통계학에선 수식으로 y로 표현합니다. 종속 변수 y라고 쓰고요. 그러면 이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x가 있겠죠. 이 x 설명하는 x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x는 독립변수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얘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요게 변하는 거에 따라서 y 값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독립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즉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분석의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속 변수는 똑같다고 했었죠. 종속 변수는 지금 연속형 변수인 거죠. 이런 경우에 하는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립 변수가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가 있고, 독립 변수가 연속형 변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범주형이라고 하면, 범주형 데이터라는 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범주형 데이터라는 거는 결국 뭘 말하냐면 남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질적 변수인 거예요. 질적 변수. 남녀 혹은 뭐 선호하는 브랜드 이런 거 질적으로 다른 것들 있죠. 아니면 뭐 콩을 심어서 기르는데 콩이 나는 뭐 토양의 종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범주형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범주의 개수가 두 개이냐 아니면 두 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분석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두 개인 경우에는 t 검정이라는 걸 쓰고요. 두 개 이상인 경우, 즉 세 개부터는 두 개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세 개 이상일 때 쓰는데 분산 분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분산 분석은 이제 영어로는 analysis of variance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AN 앞에 두 글자랑 O 그다음에 VA 요걸 따서 아노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속형 변수를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t-테스트가 아니라, 지금 잘못 말했죠? t-테스트가 아니라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두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관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관 분석 말고 회귀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귀 분석. 상관 분석은 말 그대로 둘이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랑 여러분들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이 이제 뭐에 관한 거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의 가르치는 티칭 스킬이랑 여러분들의 학업 성적 상관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해 보는 게 이제 상관 분석이고요. 회귀 분석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조명근이 가르치는 티칭 스킬이 여러분들의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 크기를 분석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잘 외우고 계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오는데 이제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변수가 있고 독립변수를 독립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 이쪽으로 가면 범주형이 되는 거죠. 범주형인 경우에 두 개인 경우랑 세 개인 경우, 세 개 이상인 경우가 있고 그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상관 분석하고 회귀 분석이 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범주가 두 개인 경우에는 크게 이제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두 변수가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쌍별 비교라고 하거든요. 쌍별 비교.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이거 영어로 하면은 paired t test거든요. 이게 신발 한 쌍 할 때 쓰는 그 페어라는 단어를 써서 paired t test라고 쓰고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 독립표본 t 테스트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t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독립변인이 3개 이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는데 아이의 뭐 성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국가, 그 다음에 부모의 흡연 여부 이런 걸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변수가 여기는 이제 지금 두 개인 거죠. 이렇게 두 개인 경우에는 뭘 쓰면 된다고요? 요 t-테스트를 쓰면 되고 국가는 이제 여러 개잖아요. 막 수백 개의 나라가 있겠죠. 이 수백 개의 나라들은 이 범주의 개수가 여러 개잖아요. 두 개 이상이잖아요.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 아노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아노바로 가는데 이 변수를 이 국가 하나만 쓸 수도 있지만 국가랑 성별을 같이 볼 수도 있어요. 두 개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경우를 우리가 원웨이 아노바라고 하고요. 아노바. 한글로는 그 일원 분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일원 분산 분석. 이름이 조금 어렵죠. 근데 이제 만약에 두 개를 썼다. 그러면 two-way 아노바가 되는 거죠. two-way 아노바. 그래서 요거는 영어로 이원 분산 분석 이렇게 했습니다. 원인이 두 개라는 거죠. 여기 성별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국가도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로 본다. 상관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좀 깊게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상관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피어슨의 코릴레이션인데 요거 말고도 뭐 스피어만의 공식도 있고요. 또뭐 이연 상관계수라고 해가지고 바이지리얼 그 코릴레이션도 있고 등등 다양한 상관계수가 있는데 요거를 다 계산할 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요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되고요. 회귀 분석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a 더하기 b1 x1 더하기 b2 x2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이 회귀 분석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우리가 다중 회귀라고 부릅니다.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고 변수가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개겠죠. 하나만 가지고 뭘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미래 소득, 여러분들의 미래 연봉 이거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하나만 가지고 예측할 수 있나요? 어떤 하나의 변인으로 성적 이런 걸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걸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성적뿐만 아니라 플러스 여러분들의 뭐 인성, 그다음에 뭐 직업적 특성,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들어가야지만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중회귀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선형으로 있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한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로지스틱 이건 한글로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어떤 전체적인 통계 내용에 대해서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잘 모르더라도 그냥
이런 그림이 있구나 하는 거를 외우고 계시면은 좀 더 좋은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와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지 검정이라는 거를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검정을 배우면은 보통 여러분 어떤 모양이 생각나세요? 이렇게 축이 있고 보아뱀이 고개를 삼킨 것 같은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가 생각이 나고, 또 왜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여기에 Z라고 써 있고 1.0, 1.1, 1.2 쭉쭉쭉 써 있고, 여기에는 뭐 0.01, 0.02 이런 식으로 쭉 써 있고, 여기에는 각각 값들이 막 써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지검정을 한번 다뤄보고, 지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배우고 싶은 T 검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검정이라는 거는, 먼저 지검정이라는 거는 이 Z라는 통계 값을 가지고, 통계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Z검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Z검정이라는 거는 수식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가 분산을 나타내는 거죠. 요거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거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요거는 뭐라 그랬죠? 뮤? 민이랑 비슷한 글자죠? 민.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키라고 해볼게요. 아니, 우리 반의 중간고사 성적이라고 해볼게요. 중간고사 성적이 뭐 10점부터 11점 쭉 해서 뭐 80점, 90점 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 반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0점인 사람은 2명, 뭐 11점인 사람은 1명 해가지고 쭉쭉 그림을 그리면은 우리가 그때 그려봤던 히스토그램 같은 모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좀 평균 점수대가 많고, 평균이랑 멀어질수록 좀 작아지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겠죠. 보통 우리 수능 성적 같은 걸 봐도 중간이 제일 많고 아주 고득점자는 적고 아주 저득점자도 적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 반 평균이 60점이었어. 우리 반 평균이 만약에 60점이었다고 해봅시다. 이 전체 학생들에서 60점씩 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간단한 산수인데, 전체에서 다 60점씩을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50점, 마이너스 49점 쭉 가서 여기 90점이 되는 몇 점이 될까요? 30점이 되겠죠? 이런 모양의 점수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요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왔을 때 요 형태는 똑같겠죠. 마이너스 50점인 사람 2명, 마이너스 49점인 사람 1명, 쭉 계속 이렇게 뭐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면서 요 빈도랑 똑같이 가겠죠. 왜냐면 전체에서 순위의 변동은 없으니까 똑같이 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전체에서 60만큼을 뺐으니까 여기 있던 사람은 마이너스 50이 되고 마이너스 49가 되고 쭉 해서 여기는 플러스 30이 되는 형태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 모양 자체는 안 변했는데 평균만 이동을 한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가 될까요? 이 전체에서 평균만큼을 다 뺐어. 그러면 얘의 평균은 얼마가 될까요? 평균은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이거를 약간 생소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x의 평균이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의 평균에서 전부 a만큼을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a라는 값에서 a만큼 빠진 값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반 모두 중간고사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떤 한 문제를 잘못 냈어. 그래서 그 한 문제에 대해서 모두 정답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반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두 틀렸던 문제를 제가 없던 거로 하고 모두 틀린 건 제가 잘못했던 거니까 전부 플러스로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아무 느낌이 없겠죠. 왜냐면 다 틀렸던 거를 모두 다 맞았다고 해주니까 점수의 변동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순위가 안 바뀌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순위 변화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지금은 이제 임의의 a라는 값을 썼지만 x에서 그 평균인 mu라는 값을 빼게 되면은 x의 평균이었던 u에서 mu만큼을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 평균을 우리가 이제 평균이 원래 60점이었는데 평균만큼을 다 빼주고 나니까 0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수식으로 돌아와서 z는 요거분의 x-mu였는데 여기에 평균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혹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 x의 평균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평균에서 뭘 빼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혹시 분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 x가 만약에 이렇게 시그마 제곱이야. 그러면 바 x 아이고 잘못 썼다. 바 x 마이너스 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상수면 일정한 값을 뺐어도 분산이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흩어진 정도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흩어진 정도가 바뀌진 않겠죠? 다 요 모양 만약에 흩어지는 정도가 바뀌면 이 모양이 바뀌었겠죠. 여기서 전부 60을 뺐을 때 여기로 갈 때 모양이 바뀌었을 텐데 모양이 안 바뀌고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까 그리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x에서 mu를 뺀다고 했을 때도 동일하게 그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z라는 z라는 통계값의 평균이 얼마라 그랬죠? 평균은 무조건 요즘 트렌디하게 써보면 무조건 0이 되는 거죠. 무조건 뭘 해도 다 0이야. 왜냐면 평균만큼을 다 뺐으니까 무조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될까요? 표준 편차는 얘가 그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바 z는 위에 게 그대로 여기가 시그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거 기억나세요? z는 n 0,1을 따른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z라는 분포는 요건 요 물결 표시는 따른다는 뜻이에요. 따른다. n이라는 거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는 거죠.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분포죠. 그래서 그 가장 노멀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왜 평균 0이고 표준 편차가 1일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무조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뭐 이거 상식으로 막간 상식으로 알고 가자면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 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거를 우리가 통계학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벨 쉐입을 가지고 있다.
종 모양이라는 거죠. 종. 여러분 종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제 딸랑딸랑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게 종이잖아요. 근데 요 종 모양으로 생긴 게 요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양 끝이 볼록하게 생겼다.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다 하는 게 이제 벨 모양이고요. 요 특징의 또 하나는 좌우가 대칭이라는 점이에요. 가운데 여기는 무조건 평균이거든요.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요런 장점, 요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식을 우리가 또 써볼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x 마이너스 뮤 제곱 이렇게 쓰는데 요 식을 누가 가우스인가 하는 사람이 이걸 이제 고안했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 노멀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게 우리가 살아보니까 일반적인 데이터의 형태, 평균적인 데이터의 형태들이 요렇다는 거예요. 즉 평균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평균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다 하는 형태로 있다는 거죠. 즉 뭐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 자산이라고 돈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집의 돈. 그럼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다 이제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주변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의 범위를 본 게 한 얼마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제일 돈 많은 거 본 사람 5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산 500억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 받고 그 고등학교 동창 중에 이제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된 친구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쪽 끝에는 어떤 분위의 학생이 존재합니까? 여기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막 빚이 30억 있어. 막 책에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30억 빚을 갚은 사람 막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 본 적 있으세요? 30억 빚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자산 없이? 그것도 거의 본 적이 없죠. 근데 이런 사람도 보기 힘들고 이런 사람도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재산의 중위값이 2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가구의 그 재산이 2억 언저리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이제 순자산 기준이기 때문에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자산에서 부채 빼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2억 정도면은 평균 정도라고 합니다. 2.4억이 평균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끝으로 갈수록 적어진다. 2억에서 뭐 4, 5억 있는 사람은 좀 있겠죠, 주변에. 7억 있는 사람도 좀 있을 수 있죠. 10억 있는 사람도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딱 50억 넘어가고 100억 넘어가고 이러면 점점 엄청 없어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억은 없지만 1억 5천 가진 사람은 있고 1억 가진 사람도 있고 5천만 원 가진 사람도 있고 1천만 원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막 0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기 힘들어진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주변에서도 성격이 정말 막 너무 천사처럼 착한 애가 있고 막 너무 막 악마처럼 악한 애가 있어. 근데 보통은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애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보단 좀 착한 것 같아. 혹은 평균보다 좀 못된 것 같아. 이렇게 나눌 수 있지. 막 이 양극단의 사람들이 위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노멀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거 하나를 설명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G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G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어떻게 쓴다고 했죠? G는 이거분의 x-뮤라고 쓴다고 했어요. 근데 T 검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T 검정이라는 거는 G 검정이랑 똑같아요. G 검정이랑 똑같이 T라는 통계량을 써서
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할 때 검정한다? 평균 차이가 두 개의 독립 변수를 가질 때가 아니라 다시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독립 변수로 오는데 범주형 변수가 오는데 범주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 예를 들면 성별, 제일 많이 쓰죠 우리가 남녀, 혹은 또 두 개가 뭐가 있을까요? 전후로 비교할 수도 있어요. 전후, 예를 들면 코로나 전 혹은 코로나 후, 학생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코로나 전에는 얼마였는데 코로나 후에는 얼마였다, 이렇게 해도 집단 하나 집단 두 개니까 이런 경우에도 t테스트를 쓸 수 있습니다. 이 t테스트를 구성하는 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게 이제 s분의 x 마이너스 x 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알파벳으로 쓰는 거는 뭐라 그랬죠? 알파벳으로 쓰는 거는 그 표본의 통계 값이라고 했고, 표본의 통계치.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쓴 거는 뭐라고 했죠? 이거는 모집단. 그래서 이게 모평균이랑 요런 거를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요거는 모평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x바. 요거 우리가 평균 쓸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표본 평균이고, 요거는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지금 내용도 똑같잖아요.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어떤 값에서 평균을 빼줬어. 얘도 어떤 값에서 평균을 빼줬어. 얘는 표준 편차로 나눠줬어. 얘도 표준 편차로 나눠줬어. 근데 뭐가 다른 거죠? 얘는 뭐가 들어갔다는 거고 얘는 표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즉 다른 점이라고는 얘는 그 모집단의 값을 썼다는 것이고 얘는 표본 집단을 썼다는 거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집단이랑 표본 집단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의 남성 전체가 궁금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한 5,300만 정도라고 했을 때 절반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한 2,650만 명 정도가 되겠죠? 이 사람들을 다 물어봐야지만 진짜로 통계량이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100명만 뽑아서 했어. 100명만 추출했어. 가장 쉽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전체를 다 검사하는 경우가 모집단의 값이 되는 거고 모집단의 평균이 되는 거고, 여기서 100명만 뽑아서 이 사람들의 평균을 가지고 대략 100명 뽑아서 해보니까 이 정도 값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 2600만을 뽑나 똑같은 비슷한 통계량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산식이 똑같잖아요. 요 두 가지의 산식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얘는 모집단의 통계량이고 얘는 표본 집단의 통계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두 그래프 우리가 계속 분포를 보았는데 우리가 Z분포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색으로 그려볼게요. T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꼬리가 더 두꺼워요. 꼬리가 더 두껍고 가운데가 조금 낮고 다시 꼬리가 두꺼워지는 형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PDF라고 부르는데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에요. 확률 밀도 함수. 우리가 이거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즉 여기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 PDF를 적분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오게 되죠. 무조건. 확률의 합은 무조건 1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두꺼워지면 이 꼬리 부분이 두꺼워지게 되면은 가운데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어느 시점부터는 여기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건 똑같은데 가운데를 꾹 눌렀어. 가운데를 꾹 눌러서 낮추면 이게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끝으로 몰리겠죠. 이렇게. 근데 반대로 이 끝에를 꾹 눌렀어.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은 표본에서는 극단값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죠? 여기 확률이 이제 높아졌으니까 기존에 있던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데 뭐 결국에는 이 G 검정이라는 거보다 요거는 이제 모집단을 가지고 한 거라면 T 검정은 표본 집단을 가지고 한 거고 결국 표본 집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모집단에 비해서 이게 모집단은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극단값이 어쩌다 나오더라도 나올 확률을 아주 적다는 거를 실제로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표본 집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2600만 분의 우리가 100명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6만 분의 1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 100명 중에 한 명만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여기가 과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이 수식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조사 분석사나 이런 그 시험 같은데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통계학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차근히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내용은 전혀 아니거든요. 쉬운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그 요런 이제 수식을 써서 그렇지 혹은 뭐 요런 수식들을 써서 그렇지 내용 자체로만 보면은 그냥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다는 내용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